주도주문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와이스트릿에는 처음 모셨는데 네. 구독자시라고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최석재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이스트릿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네, 그 시청자, 구독자 합쳐서 구청자가 될 뻔했습니다. 구청자. 뭐든 좋습니다. 네. 특히 최석재 원장님이 엄청 바쁘신데 병원 일로도 바쁘신데 언제 또 책을 내셔가지고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30은 뭡니까? 아, 네. 30개 30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어가지고 네, 항목들을 나눠서 30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적은 거 아닙니다. 출판사에 적은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출판사가 정합니다. 근데 마지막 신호들 네. 뭔지 확 이게 와닿습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응급실에서 환자분들 보다 보면 네. 아, 이제 이런 거는 좀 알고 자기 건강 지키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아,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8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혈관 질환인데 네네. 그런 것들을 모르셔가지고 그냥 30대 때는 20대, 30대는 사실 건강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나쁜 줄 모르고 그냥 식생활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약 먹으면 되겠거니 하고 지내시다가 이제 40 내지는 50 이럴 때 갑자기 혈관 막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러져서 오신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의 어떤 피해나 이런 게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 사회에 너무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만은 좀 알고 응급실에 오는 일을 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30 최석재 원장님의 신간인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급성이 있고 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만성은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약을 드시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급성은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는 것도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오기 전에 생기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 질환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만성 대사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고지혈증, 요즘 뭐 20대, 30대 건강검진 해보면은 30% 넘게 거의 40% 가까이 나오는 게 고지혈증이고요.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식생활이 이렇게 바뀌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포함해서 거기서 더 이제 시간을 지나가 보면 우리 말초 혈관들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암까지 대사성 질환의 특성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는 뭐 특별한 뭐 증상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만성 질환 발견이 됐을 때 악화되지 않도록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죠. 약으로 보통 관리를 하는데 네. 사실은 약만으로 낫는다는 건 아니고 이제 증상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미루는 그런 약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합병증을 미루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 또 있고 그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어보신 건 급성에 대한 걸 물어보신 거니까 급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혈관 질환들을 대표로 예를 들 수 있다. 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심장 이제 근육들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심혈관,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예. 세 개의 혈관이 대동맥에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걔네들이 좁아지다 어느 날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거든요. 70% 이상 막히면 협심증이라고 하고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럴 때 30%는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해버리는 질환이란 말이죠. 심장이니까. 심장이 그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 심장에 산소가 안 가면서 심장이 부르르 떠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30% 정도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원인이 되고요. 왜냐하면 머리로 혈류가 안 가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죠, 사실. 이거는 뭐 의지로 면서 버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게 정말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급성 질환이고요. 심근경색은 이게 그 갑자기 우리가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근육이 멈추는 거긴 한데 그 원인은 혈액이 돌지 않아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게 우리 심장 근육도 근육이거든요. 이게 불수의근이라 그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평생 뛰어야 되는 근육인 겁니다. 우리가 뭐 의지로 조절하거나 할 수 있는 근육은 아니죠. 다만 조절되는 거는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정으로 이 맥박이랑 이런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근육에 너무 과도한 이제 신경을 쓰거나 너무 과도한 산소 공급이 된 상태, 예를 들면 마라톤을 뛰었다. 그러면은 이제 근육에 있는 젖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혈류가 너무 감소가 되면 근육 경련이 일어나죠. 쥐난다고. 쥐났다고 표현하는 거. 비슷합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러면 그 뒤로 가는 그 조직에는 산소 공급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예. 그죠? 그렇게 되면서 젖산 확 쌓이고 그다음에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 되면서 심장 근육이 못 뛰게 되는 거죠. 전혀 못 뛰게 되면 심근경색은 그런 거죠. 전혀 못 뛰게 되는 부위가 커지면 크면 그다음에는 짜는 기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부르르 떨면서 머리로 가는 피가 바로 안 가게 되면서 네네네. 3초 이내로 실신을 하게 됩니다. 3초. 3초 이내로.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응급실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예. 환자가 이제 막 급성 그 심근경색 있는 환자들 중에서 심실 세동이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부르르 떨면 환자가 악 하면서 한 2, 3초 정도 머리를 피로 안 가니까 이 경련, 간질 경련 같은 양상이 한 2, 3초 짧게 나타나면서 억 하면서 억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 돌아가면서 쓰러집니다. 의식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심전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막 이렇게 불규칙한 파형이 떠요. 그게 우리 바르르 근육이 떨린다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부르르 떨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가서 전기 충격으로 재세동을 하지 않으면 예. 이 파형이 1, 2분만 지나도 점자 이렇게 줄어듭니다. 파인 심실 세동, 파인 벤트리큘라 피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 전기 충격을 줘도 돌아올 가능성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분 사이에 전기 충격 줬냐 안 줬느냐가 그 심장 근육을 되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1분 사이. 일반인들은 심장 충격기라고 부르는 거. 그게 그 제세동기. 예, 자동 세동. 제세동기. 예, 맞아요. 파르르 떨리는 거를 제거하는 제세동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왜 우리가 이제 놀라서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으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파르르 떨리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심장 근육이 부르르 떤다는 거는 꽝 짜주고 그다음에 혈류가 이완될 때 심장 근육으로 혈류가 가거든요. 네. 관상동맥이라는 게 대동맥의 이 입구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혈관이니까. 그래서 꽝 짜주고 이완을 해줘야 이 심장 근육으로 혈류가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일단 안 되고 두 번째로 꽝 짜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머리로도 혈류가 안 가겠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심장 근육에도 허혈 상태가 되고 뇌에 있는 조직 상태도 허혈 상태가 됩니다. 피가 안 가는 상태, 산소가 안 가는 상태. 그러면 일단 의식이 없어지고 심장 근육에도 피가 안 가니까 더 그 심장이 부르르 떠는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부르르 못 떠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심정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흉부외과 수술할 때 예, 예. 예, 심장 열구서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심장 열구서 심장 수술을 하다가 이제 환자의 심장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막 영화에서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심장을 짜던데. 예, 맞아요. 그럴 때 심장 짜는 CPR을 합니다. 예. 오픈 카디악 CPR이라 그래서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영상들이 이제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막 부르르 떨다가 점점 그 떠는 게 옅어지면서 이제 멈추는 과정을. 그러니까 일단 멈춰놓고 다시 뛰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제세동의를 한다는 거는 200줄 정도의 에너지를 심장에 딱 가해서 예. 그 심장이 전기를 머금으면 모든 근육에 있는 그 분극이 탈분극이 쫙 되면서 전기적으로 이제 음성 0 상태가 된 다음에 다시 SA 노드, AV 노드라는 데서 전기 신호가 오게 해가지고 다시 심장이 뛰게 하는 그 전기 신호를 되돌리는 방법이에요. 제로로 만들어 놓고. 완전 제로 전위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제세동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을 1분 이내에 안 하면 심장 근육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거예요. 못 뛰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야, 굉장히 이게- 질문이 좋았던 게 예, 급성 얘기하다가 이 심장의 이 탈분극 분극의 얘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 처음으로 이런 얘기 아니 해봤는데. 왜냐면은 오해하시는 게 예, 심장 충격기라고 해서 심장에다 충격을 빵 주면 왜 영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한 번 더 이렇게 뽕 하면은 네네. 그때 심장이 살아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 계속 해야 되는 마사지를. 거죠. 그 2분 정도 다시 하면 심장을 짜면서 이완, 우리가 손으로 꽉 짜줬잖아요. 그다음 이완할 때 이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가면서 심장 근육이 살아날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심박동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2분 있다 혈압을 재보고 돌아왔네. 그럼 RSC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이게 왜냐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에서 누가 쓰러지셨는데 네, 주변에서 심장 마사지해서 살려내고 네. 그때 중간에 누가 제세동기 가져와서 붙여서 맞습니다. 처치하고 예, 그 과정 아시네요.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를 최대한 빨리 갖다 달라고 어느 한 분한테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심장 압박만 해서는 전기적인 그 흥분 상태, 제거할 수 없으니까. 세동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 제세동기를 붙여가지고 전기적 탈분극을 일으키면 다시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되죠. 아니 근데 이게
일단은 쓰러졌을 때 지하철역에서 쓰러지면 그래도 지하철역엔 대부분 있더라고요. 제세동기가. 그래서 가져와서 붙여서 할 수가 있는데 제세동기가 없는 데서 만약에 쓰러졌어. 그 심장 마사지를 막 하고는 있어. 그러면은 심장 밑에 계속 파르르 떨리고는 있어. 그러면 맞아요. 이때는 떨리고 어떻게 되는 있으면서 우리가 압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119 신고할 때 여기 사람 쓰러졌는데 제세동기도 같이 필요하다. 내지는 119에서 이제 항상 그건 기본일 올 때 테니까. 같이 가져오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119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 데도 없으면. 근데 119 대원들이 빨리 도착해봐야 3분에서 5분은 최소한 그죠, 걸리잖아요. 걸리죠. 또 지역에 따라서 지방 같은 데 10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럼 사실은 그때쯤 되면 우리가 환자가 쓰러지고 나서 1분에 한 10% 정도씩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이 지나면 사실은 아무리 압박을 잘해서 고품질 CPR을 해도 돌아올 가능성이 극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분간 CPR을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너무 많이 이제 안 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는 심장이 돌아와도 뇌가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중지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30분 동안 하고서 안 되면 중지를 하게 되는데 이 현장에서 CPR 그러니까 쓰러진 것부터 초기 10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히 1분 이내에 자동 제세동기를 어플라이했을 때 심실 세동으로 쓰러진 분이라면 아하.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만약에 심근경색인 환자가 막 심장이 부르르 떠는 팔을 보면서 빨리 가가지고 CPR 하면서 한 분이 심폐소생술하고 한 분이 부지런히 준비하고 젤리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10초 이내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꽝 하는 순간 환자가 으악 하고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 치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의식이 깨는 거죠. 머리로 피가 가니까. 이건 응급의학과 의사만 경험하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때문에 시술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가 넘어갈 때 그때만 벌어지는 거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 하십니다, 원장님. 근데 이게 쓰러졌는데 주변에 제세동기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정말 천운이네요. 맞아요. 있는 네, 것만 제세동기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큰 건물이나 요즘은 지하철역 아니고 뭐 대형 건물 1층에도 다 있고 또 아파트 단지에도 거의 하나씩 있거든요. 노인정에 있거나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관리사무소. 쓸 때 많이 쓰이니까 노인정에 있거나 아니면 제일 중앙 관리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르쳐 드릴까? 우리 앱 중에 이젠이라고 응급의료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이젠이라고. 예. 그다음 /GEN. 요 앱에 들어가 보면 우리 동네에 자동 제세동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지도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지도에 맞게 보고 내 아파트에는 어디 있구나. 그다음 내가 자주 가는 역이나 내가 자주 가는 건물에는 어디 있구나를 알아두면 갑자기 유사시에 거기 자동 제세동기 있으니까 빨리 거기서 가져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내 가족을 살릴 확률도 올라가고 내 친구를 살릴 확률도 올라갑니다. 이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요. 심장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동네에서 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꼭 알아둬야겠네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119가 몇 번이지? 이런 예, 맞아요. 그런 일이 생기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또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근데 이게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어떤 순서라는 게 있습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빵 하고 오는 건지. 일단 심장의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문제기는 해요.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 부정맥, 뭐 아니면은 심장 혈관 질환, 뭐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것 질환들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 밸브 질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밸브, 마이트랄 밸브, 뭐 프롤랩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오르틱 스테노시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심장내과에서 보는 여러 질환들을 다 얘기하면은 뭐 그것마다 각각의 초기 증상들 이런 거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급성 심근경색, 우리가 쓰러졌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뭐 숨 차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흉통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급성 심근경색 전에 심장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협심증이라는 상황이 먼저 일어납니다. 협심증. 네. 협심증이라는 거는 심장 혈관이 70% 정도 좁아졌을 때 나타나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심장 혈관으로 뭔가 운동을 할 때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뭐 추운 환경에 갑자기 갔다든지 이랬을 때 심장 혈관이 확 수축을 하면서 그 뒤로 가는 혈류가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흉통이 나타나는 내지는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1분 정도 이내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쉬거나 뭔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다시 돌아오면서 편해집니다. 보통은 흉통의 양상은 뭐 앞가슴이 이제 쪼이듯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통증이 1분 이내로 생겼다 사라지는 거. 가슴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고요? 네네.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세 드시면. 그랬을 때
요거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아예 뭐 운동하다가 쉬면 보통 좋아지더라 하고 그냥 두시면 이게 이제 위험한 상태로 갈 때까지 두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 빨리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시고 내가 협심증이 있는지를 빨리 보시고 만약에 진짜 혈관이 70% 이상 좁아진 데가 확인된다면 우리가 이거 치료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는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타고 혈관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 조영술 하고 혈관 좁아져 있으면 그거를 이제 벌려주는 스텐트를 삽입을 하는 거죠. 다리에서부터 올라가요? 예, 다리에서부터 보통 올라가거나 아니면 요즘은 기술이 더 좋아져서 손목에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렇게 손목으로 들어가가지고 혈관 막힌 데를 조영술로 해서 쏴서 보고 거기가 좁아졌구나 하면 거기를 발로닝 풍선으로 이렇게 벌려줘요. 이렇게 해서 넓혀준 다음에 넓혀진 게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스프링같이 생긴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설치하고 나오면 그 환자는 갑자기 이제 심장 운동할 때마다 심장 통증이 있던 게 호전이 되죠. 그걸 찾아내서 빨리 시술을 하면 협심증에서 불안정 협심증 아니면 심근경색으로 가는 걸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하면 협심증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 전에 협심증이 오고 이 협심증은 운동할 때 어떤 흉통으로 먼저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협심증도 있고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변이 협심증이라는 게 또 있는데 요거는 뭔가 내 혈관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아니면 담배를 태우거나 아니면 체온, 날씨 변화, 뭐 추운 환경, 새벽에 이럴 때만 흉통이 생기는데 심장 시술을 들어가 보면 혈관이 깨끗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변이 협심증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나 이런 거 방지하고 약물로다가 재발을 좀 방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흉통이 있다. 그럼 무시하지 말고 심장내과 진료를 빨리 받으셔라. 그러면 요즘은 이 혈관 조영술이 사실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냥 검사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일단 하루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환자가 이제 혈관을 뚫고 거기다 헤파린도 넣고 하기 때문에 피를 묽게 만든 약을 써서 지혈이 잘 안 돼갖고 뭐 8시간씩 누워서 하루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하루 입원을 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검사를 할 때에는 입원해서 이 혈관 조영술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심장 혈관 CT. 요즘은 CT, 조영제 CT로도 이 심혈관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CT? 예, 심혈관 CT, 조영제 CT.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검사였어요. 심혈관 CT를 찍으려고 하면 심장이 계속 뛰고 있잖아요. 예. 그럼 CT를 찍을 때 우리가 예전에 뭐 4채널, 16채널 이런 걸로 찍으면 심장 뛰는 속도랑 다 겹쳐가지고 이 혈관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느리게 60회 이하로 뛰는 약을 써가지고 찍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환자가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로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심박동이 멈추냐 마냐 이런 위험한 상태일 수 있는데 심박동을 느리게 뛰고 CT를 찍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검사였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256채널 해가지고 차차착 하면서 한꺼번에 찍으니까 이제는 혈관 심장을 늦게 뛰게 하는 약을 안 쓰고도 바로 조영제만 주사로 들어가서 차차차착 찍으면 심장 혈관이 조영제 시술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시술로 들어가서 조영제 쓴 것처럼 깔끔하게 혈관 상태가 나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그렇죠. 그래서 좁아진 데를 바로 CT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상이 있으면 그때 시술 들어가갖고 스텐트를 넣으면 되니까 훨씬 더 좀 간단해졌다고 볼 수 검사가. 이야, 심혈관 CT. 요거는 이제 건강 검진할 때 검진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대신에 조영제를 써야 되는 거니까 혈관 잡고 금식한 채로 검사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 입원해가지고 시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니까 흉통이 있는데 내가 식도염인지 뭐 아니면은 근육계 통증인지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혈관 CT를 찍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흉통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왼쪽 가슴이 좀 쿡쿡 찔리는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왼쪽 가슴이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이쪽에 심장이 있다는데. 그래서 검진 받을 때나 해보면은 뭐 심전 돌아 문제는 없대요. 아, 심전도 문제. 왠지 신경을 쓰여요. 그런 거 많이 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왼쪽 심장 누가 쿡쿡 찌르는 것 같다. 네네. 이런 건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신호는 아닐까요? 자, 일단은 왼쪽 흉통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먼저 감별 진단이라고 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협심증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예, 콕콕 찌르는 거.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푸시업이라든지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팔 근육을 쓰는 운동 같은 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하게 되면 대흉근, 소흉근의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 근육을 직접 눌러봤을 때 압통,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뼈랑 닿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통증이 더 저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육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왼쪽에 심장이 있다고 왼쪽만 아프진 않습니다. 통계로 보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거의 반반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에 문제 오른쪽에도 있을 때? 심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심혈관에서 이제 좁아지면 또 협심증이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 가슴이 아프면 협심증이고 오른쪽이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흉통이면 다 일단은 협심증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혈관이니까. 네, 양쪽 다 혈관이 다 있으니까. 오. 그다음 세 번째는 심장의 통증일 경우에는 이제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턱이나 왼쪽 팔 안쪽으로 방사통이라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방사통? 방사통이 뭐냐면 연관통이라고도 하고 방사통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신경을 공유하는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처음에 흉통으로 온 게 아니라 턱의 통증 내지는 치아 통증으로 치과를 갔다가 치과 선생님이 이 환자 치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 응급실로 내려가봐라 해서 내려왔는데 심근경색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치통인 줄 알고 치과 갔는데? 치통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연관통으로 턱이나 이 잇몸에 통증일 때 환자는 이제 당연히 치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치과를 먼저 간 경우죠. 근데 뭐 과거력이나 그다음에 고위험군들 살펴보면 요소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연관통으로 내지는 또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많으시면 흉통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엉뚱하게 다른 증상으로 오는 거죠. 팔, 어깨 아프다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갔다가 정형외과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환자 뭔가 다른 거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아니면 입원하면서 검사를 한 심전도에서 이상이 있어갖고 급히 뭐 시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연관통도 잘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턱으로 아프다든지 왼쪽 팔로 아프다든지 등으로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도 심혈관 질환 내지는 대동맥 박리라는 이런 질환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심장내과도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아무리 소화기계 증상,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유궤양 증상인 것 같아도 환자가 고위험군인 경우에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일단 있거나 아니면은 비만이나 아니면 술, 담배를 이제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7가지를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신 분이면 심장내과 먼저 보시고 심장내과에서 별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소화기내과 내시경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정말 하루 이틀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고위험군이면 심장혈관부터 먼저 보시라는 거죠. 가족력이 그래서 있거나. 고위험군 생각하셔야 되고 관련 증상 생각하셔야 되고 연관통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 흉통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심장내과 진료 먼저 보셔야 된다. 근데 또 이게 물론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분들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 네네. 왜 연관통, 방사통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괜히 이제 팔이 저려도 혹시 심장 문제 아니야? 턱이 아픈 최숙재 원장님이 턱 아프면 심장 문제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과잉해서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고위험군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내지는 치료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이거는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술, 담배 당연히 끊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끊으셔야 되겠죠. 술, 담배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심혈관 증상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연세 드신 분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얘기 맞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네.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약을 먹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내 몸의 말초 끝에 있는 혈관들, 우리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다는 우리 한 몸에만 혈관. 그런 아주 말초의 미세 혈관들은 우리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도 당뇨약을 쓰고 있어도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약을 당연히 써야 됩니다만 근본적인 치료, 식생활, 생활습관 개선을 해서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돌리는 상태를 목적으로 하셔야 그런 고위험군, 혈관 고위험군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쓴 책인 겁니다. 평소에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30이라는 네. 거고요. 근데 이게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면 참 좋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들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심장의 문제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검진 때 넣어서 같이 보면 될까요? 일단은 심장 관련된 건강검진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흉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가 나름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뭐 갈비뼈하고 폐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폐 상태를 보기 위해서 찍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 네.
그거 말고 심장이 커져 있는지 아니면은 대동맥궁이 커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협심증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검사는 아니지만 네. 심부전이나 이런 것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심근경색 후 이 심부전 상태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 용도로도 이 가슴 엑스레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검사 사실은 심전도죠. 심전도를 검사를 해보면 심근경색이 지나갔거나 아니면 협심증이 되게 심할 때 심전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협심증인 상태여도 우리가 건강검진 기본에는 안 들어가지만 뛰면서 하는 심전도 검사가 있어요. 트레드밀 테스트라고. 그래서 러닝머신을 뛰면서 심전도를 찍거든요. 그렇게 네. 했을 때 몇 단계에서 이 협심증과 같은 ST 분절 떨어지는 심전도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이 환자의 혈관이 몇 퍼센트 줄어들겠다를 이제 매칭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다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건강검진은 아니고 심장내과 가야지 할 수 있는 검사다. 그 다음에 추가로 기본 건강검진은 안 들어가 있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혈관 조형 CT. 이게 가장 좋은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최근에 CT의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할 수 있게 된 검사이기 때문에 좀 입원해서 검사하긴 뭐한데 그래도 심혈관에 대한 검사를 흉통이 있어 확인하고 싶다 하면 건강검진이 아니라 심장내과 가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챙기시면 좋고 건강검진에서 할 수 있는 심혈관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검사가 있어요. 간접적인 네네네. 검사. 요거 뭐냐면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심혈관 CT 같은 경우는 조영제가 들어가야 되고 방사선을 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나는 몸에 해가 없는 검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간접적으로 우리 몸의 혈관 벽 상태를 볼 수 있는 혈관벽 내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요 목에다 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초음파하는 거. 요게 이제 이 내피 두께가 0.2mm 이상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해가지고 요게 있으면 심혈관도 어느 정도 좁아졌겠구나를 매칭하는 거거든요. 이건 뇌혈관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간접적이죠. 간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내 몸에 다른 대동맥궁이라든지 이런 장경색이 올 수 있는 이런 내장 동맥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좁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평가인 거죠. 당연히 심장 혈관도 좁아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내경동맥, 경동맥 초음파를 추천을 드리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검사는 이제 심장 초음파도 방사선 안 쬐고 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법인데 심장 초음파는 심장 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는 아니에요. 예. 요거는 밸브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심장 주위에 염증이라든지 물이 차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검사이긴 합니다. 맞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경동맥 초음파, 그다음에 뭐 심전도 검사 이런 거는 건강 검진할 때 해봤는데 네. 정확히 뭔지는 모르고 했었거든요. 뭔가 검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알아야 됩니다. 네, 알아야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심장이 근육 아닙니까? 근육 덩어리?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심장이 막 팡팡팡팡 뛰게 뭐 분당 막 180배 이렇게 뛰게 막 격렬한 운동하고 하면 네. 심장이 정말 막 튼튼해집니까 얘도? 맞습니다. 심장 근육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오. 예.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신 그 선수들 레벨까지 가면 예. 심전도 찍어보면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어가지고 예. 이거는 브라디카디아 우리 서맥이다라고 이렇게 판독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분당 한 몇 회 정도면 1분당 이제 60회 이하가 이제 일반적인 서맥이고 40회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40회 이하면 병적 서맥이라고 하는데 막 마라톤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운동선수들, 뭐 수영 선수나 이런 분들 보면 평소에 심장 박출량이 굉장히 훈련을 통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심박동이 평소에는 느리게 뛰어도 우리 조직의 혈류가 충분히 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60회 이하는 흔하고 40회까지도 나오는 경우 드물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환자의 어떤 평소 생활이나 운동량 같은 걸 감안해서 이거는 병적인 서맥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 보듯이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기본 맥박이 낮아집니다. 1회 심박 출량이 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심박 출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량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본인의 최대 심박동 숫자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네. 보통 계산하는 방법이 220에서 내 나이를 뺀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220에서 내 네. 나이. 우리 나이면은 이제 45를 빼면 네, 되니까 한 180 정도 되네. 180에서 네. 185 정도. 네. 그 정도 숫자를 이제 그 정도 숫자를 나오는 게 나와야 최대치고 이걸 최대. 넘기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 70% 60에서 70% 정도의 숫자부터 운동량을 서서히 늘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대 심박 숫자가 나오게 하면 위험하고요. 예, 그걸 넘기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서서히. 그래서 120 정도에서
운동량이 그 정도치가 나오게 운동을 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뭐 일주일 단위로 10회씩 올리는 식으로 해서 150회, 160회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거 뭡니까? 러닝머신 달리면 네. 180회가 넘던데요. 180회가 계속,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 180회가 바로 나오면 네. 그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운동 안 운동을 뛸 하다가 때는 갑자기 해서 120, 130회에서 시작을 하시고 그러려면 뭐 걷는 속도로 뛰는 정도가 120, 130회일 거예요. 우리 나이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는 한 150회 정도를 목표로 뛰시고 그러려면 이제 한 속도로 보면 10km/h 그 정도로 뛰면은 150회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 그게 충분히 적응이 됐다. 그럼 그 다음 주 정도에 160회, 170회에서 180회가 목표가 돼야지 처음부터 내가 220에서 내 나이 뺀 게 180이면 180회를 목표로 할 거야. 그리고 엄청 뛰면 그러면 까딱하면 사고 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많이 마라톤 나온다고 하시는 좋은 게 아니구나. 네,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운동량은 서서히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시는 분들 평소에 운동 훈련이 양이 적다가 마라톤 날 나가갖고 너무 무리하시면 사고 나거든요. 마라톤 선수들도. 선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선수들이 응급실에 오신 거는 못 봤고 제가 경험한 건 이제 사회인 운동 하셔서 평소에 훈련 어느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양이 이제 부족했는데 마라톤 날 이제 무리를 하신 거죠. 아, 나 오늘 뛰는 날이야. 오버페이스하고. 맘먹고 한번 속도 내보겠어 하니까 자기 최대 심박동 수를 넘어간 거죠.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대 심박동 수까지도 본인 건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알고서 조절하시는데 요즘은 심박동 수를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와치가 와치.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보면서 샀어요, 하시잖아요. 이거. 네. 네, 불안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요 박동 숫자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너무 빨리 뛰고 있구나 조금 조절해야 돼 이런 거를 좀 맞추시면 좀 안전하게 뛰실 수가 있겠죠. 네. 무식하게 내달리는 게 아니라 이거 배웠습니다. 역시 최석재 원장님을 만나야 됩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간입니다. 더 자세한 건 사서 보세요. 감사합니다.